이제 임의조항이고요. 두 번째 강제조항입니다. 시공 과정 중에 발생되는 설계 변경 사항 등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동의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자, 설계 변경이 이루어진다는 건 뭐냐면 처음 제출된 설계 도서와 다르게 시공되는 부분이 발생하면 그건 설계 변경입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설계자에게 승낙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승낙을 받고 이에 대한 동의서를 건축주에게 설계자는 제출하라. 이 내용이 이제 강제사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 내용과 연결되는 걸 보시면은 그 건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이미 개정이 돼서 설계자의 권한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사용승인 신청 시에 설계자가 날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설계자 날인이 없었습니다. 설계자의 날인이 들어가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 설계자가 설계한 대로, 설계 도서대로 공사되지 않은 현장에 대해서는 설계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날인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날인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시공 과정 중에 반드시 설계 변경 사항이 생기면 설계자에게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보시면은 건축 관계자의 설계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 아랫부분에 있는 부분, 그 설계자의 권한, 이게 남용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들어간 조항인데요. 건축 관계자가 지금 과거에는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이 셋만 있었죠. 근데 이제 설계자를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자가 변경 때는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설계자가 설계 업무에 대해서 자기 도서에 대해서 이 현장이나 아니면 건축주의 의사와 맞지 않게 그 의견이 계속 제출돼서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설계자를 교체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건축주의 의지에 의해서 설계자를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설계자 자체가 설계를 포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이 들어와 있고요. 지금 부족한 건 뭐냐면 건축주가 임의로 설계자를 바꾸지 못하도록 그 이전의 설계자의 동의서라든지 아니면 이게 날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양식상에 그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 국토교통부하고 얘기를 해서 그걸 추가하는 거를 지금 진행 작업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 전문 기술자 협력 대상은 바뀐 게 없고요. 그 공사감리 업무 수행 방법을 보시면요, 공사감리의 범위는 건축공사감리 체크리스트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크리스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장 기본으로 하는 게 감리 업무의 범위다. 지금 체크리스트의 구성을 보면 기본 업무가 있고 기본 외 업무가 있습니다. 기본 업무는 감리 계약을 체결을 하셨으면 무조건 그 기본 업무는 다 수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대신 기본 외 업무는 옵션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주와 얘기를 해서 기본 외 업무에 있는 내용을 감리 업무에 포함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리 비용을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업무에 적시되어 있는 체크리스트 내용이 여러분들의 감리 업무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허가권자의 이제 공사 감리자 지정 대상 건축물인데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소규모 건축물하고 분양 건축물 일부입니다. 근데 이 중에 하나 좀 특이한 사항을 확인을 좀 하셔야 되는데, 건축주가 건설업자이고 그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건축주가 건설업자지만, 그러니까 시공자가 건설업자지만 이 건축주와 동일한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감리자 지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에 보시면은 지정신청서 양식에 유의사항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제 설계 진행하시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감리자를 지정하셔야 된다는 걸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리 세부 기준에 이제 공사 전 단계 업무, 그 다음에 공사 단계 업무, 그 다음에 공사 완료 단계 업무, 이게 세 가지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단계별 체크리스트에 요약돼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훑어보시면 되고요. 일단 뭐 공사 전 단계 업무 같은 경우는 그 감리 업무 착수 준비를 하기 위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설계 도서를 검토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공사계획서에 검토하기, 요거는 이제 해당 건축물에만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착공 전에 현장 조사를 하는 거, 요 부분이 이제 공사 전 단계에 여러분들이 수행을 해야 될 업무입니다. 이 업무의 내용은 단계별 체크리스트에
조금 요약돼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상세 시공도면 이제 작성 요청인데, 시공자에게 작성 요청을 하는데 이건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인 경우에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사 단계 업무인데요. 이제 하도급 적정성 같은 경우는 이제 책임 상주 감리 업무에 이제 포함이 되고요. 공정 관리가 있고, 그 다음에 시공 지도 및 시공 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도서에 적합하도록 이제 그 시공 지도하고 확인하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보고한다. 요걸 잘 보셔야 됩니다. 건축주에게 보고한다. 이 내용은요, 이번에 들어온 게 아닙니다.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요 내용은 위법사항의 보고라는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장 시공 관리인데요. 이게 설계도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이 돼야 될 부분 같은 경우는 재확인은 이제 비상주 같은 경우는 현장 확인이 아니라 사진 등의 문서로 확인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고요. 여러분들 혹시 들으신 분들 많을 텐데, 저희들 그 자재 관련돼서 구체적인 스펙을 저희들이 착공신고 도서에 표현하는 걸로 지금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리자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확인을 해서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자재가 명기가 안 되어 있으면 설계자에게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단 건축주를 통해서. 계약관계 자체가 설계자와 건축주, 그 다음에 건축주와 감리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설계자와 감리자가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건축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이제 건축주가 좀 귀찮고 하니까 이제 설계자와 감리자가 직접 연락을 해서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실 때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직접 말씀을 나누시더라도 그 내용은 반드시 건축주에게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래에 보시면 주요 공정 2패가 있습니다. 자, 주요 공정 2패가 아까 체크리스트에 나와 있는 항목을 확인할 때, 비상주 감리 같은 경우는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라는 그 부분입니다. 자, 공사 중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인데요. 요건 이제 의무, 모든 건축물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그리고 다중이용 건축물, 요 부분에 해당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감리 보고 때 같이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직접 감리자가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는 건 아니고요. 시공자가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그거를 감리자에게 주면 감리자가 그 내용을 확인을 하고 건축주에게 감리 보고 때, 이제 중간 보고 또는 완료 보고할 때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가장 일반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부분이 뭐냐면, 여기 주요 구조부가 매몰되는 경우, 이제 지하층이 많이 해당이 되겠죠. 한번 공사가 마무리되고 되메오기를 해버리면 가려지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중간 보고 시점이 아니더라도 미리 촬영을 해놔서 그 다음에 건축주에게 전달을 하시도록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맨 아래줄에 여기 보시면 시공 현장 공사 감리 체크리스트 작성. 이게 감리자의 명확한 업무로 지금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품질 관리입니다. 품질 관리 같은 경우는 여기서 좀 유의하실 게 복합자재입니다. 복합자재가 그냥 일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샌드위치 판넬, 그러니까 안에 심재가 있고 양쪽 끝에 마감재가 붙어있는 형식의 자재가 들어가는 경우는 모든 건축물입니다. 그 자재에 대한 품질 관리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작성 주체는 누구냐면 이 복합자재를 공급하는 업체가 최초로 작성을 하게 되고요. 그 작성된 양식에 보시면은 그 최초로 공급자가 날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공사 시공 현장의 현장 대리인, 공사 주체가 날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감리자가 날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건축주가 날인을 해서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양식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자재에 또 이제 요즘 그 런던에 화재가 나가지고 좀 많이 많은데요. 이 복합자재에 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알루미늄 복합 판넬입니다. 알루미늄 복합 판넬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판넬 자체에 그 단열재가 붙어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복합자재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하나 뭐냐 하면은 그 알루미늄 복합판, 그 판 구성 자체가
양쪽에 그 알루미늄 그 얇은 표피를 대고 가운데에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돼 있는, 심재로 돼 있는 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루미늄 복합판 자체도 이 복합자재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사용되는 현장이라고 그러면 그 복합자재에 관련된 품질관리서를 작성하셔야 된다. 그걸 좀 명심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 있는 이제 철골 구조 같은 경우는 과거에 그 경주 마우나 리조트 체육관 그 붕괴 사고 때문에 그 철골 구조물에 대해서는 그 품질 관리 업무를 철저하게 하라라는 지금 그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양식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안전관리 부분에서는 이 아래 두 가지 보시면 되는데요.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대상 건축물이냐 아니냐를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당된다 그러면은 그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서류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의 공사 현장 배치 대상 건축물이냐 아니냐를 확인을 하셔서 해당된다 그러면 안전관리자가 이제 적정 인원이 공사 현장에 배치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공사 단계 업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설계 변경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계 변경 업무는 크게 세 가지로 정의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감리자가 판단을 했을 때 이게 설계 변경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경우에는 건축주, 시공자, 설계자와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자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시공자가 이제 설계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감리자하고 설계자가 함께 그 내용을 검토 확인해야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설계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설계 변경의 원인이 설계하자. 그러니까 즉 도서관에 이제 앞뒤가 안 맞는다는 이제 그 부분이 생긴다거나, 그러니까 불일치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어느 하나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설계자에게 건축주를 통해서 요청을 해서 설계 변경을 한 내용을 전달받아야 된다. 이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에 들어와 있는 내용을 잘 보시면 설계자가 항상 들어와 있죠. 저희들이 보면 서비스산업진흥법이나 이쪽에 보면은 설계 의도의 구현이나 아니면은 저희들 그 공공업무 대가 부분에 사후 설계 관리라는 이제 건축사의 업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그 내용들이 법에는 들어와 있지만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 감리 세부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설계자의 그 시공 단계에서의 역할, 그러니까 감리자가 아닌 설계자로서의 시공 단계에서의 역할이 규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빠진 게 있죠. 그러면 저 일을 하면 대가는 얼마를 받아야 되느냐? 그거는 사후 설계 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실비정액 가산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이제 저희 협회 과제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사실은 그 설계 의도의 구현 부분에 대해서 건축 도시공간 연구소에서 2년 전에 그 대가를 산정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설계 대가에 그때 8%인가? 뭐 이런 정도의 이제 백데이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다시 국토교통부가 좀 규정을 만들어서 이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 변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우리 협회 입장에서 그 회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더 그 보완을 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사 완료 단계 업무입니다. 완료 단계의 업무는 사용 승인 신청과 관련된 서류들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제출을 하는 건데, 이 중간 보고서 이제 제출하는 시점은 그 구조 방식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RC가 틀리고요. 그다음에 철골조 틀리고, 그다음에 이 상기 구조가 아닌 경우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좀 잘 숙지를 해주시고요. 자, 중간 보고서 제출 내용입니다.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크게 지금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 2개를 먼저 보겠습니다. 사진 및 동영상, 아까 말씀드렸던 종합병원이나 아니면 관광숙박시설이나 다중이용 건축물 같은 경우는 이게 해당이 되겠죠. 근데 그 외의 건축물들은 의무사항 아닙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감리자가 별도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 추가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3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데요. 기본적인 요소 첫 번째, 감리 중간보고서. 중간보고서 양식은 바뀐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존에 사용하시던
그 감리 중간 보고서 양식 그대로 작성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체크리스트입니다. 바로 안을 보시면 단계별 감리 업무 체크리스트는 해당 단계에 하나. 이 얘기는 공정별 체크리스트 제출을 해야 되고 단계별 감리 업무 체크리스트도 제출을 해야 된다. 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 공사 감리 일지인데요. 감리 일지 같은 경우는 작성의 의무가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제출의 의무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출의 의무에 감리 일지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간 보고서, 감리 일지,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는 단계별 체크리스트와 공정별 체크리스트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네, 완료 보고 때입니다. 완료 보고 때는 요 가운데 부분에 보시면 세 가지가 서류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공사 추진 실적 및 설계 변경 종합, 그 다음에 품질 시험 성과 총괄표, 그 다음에 KS 자재 및 국토부 장관 인정 자재 사용 총괄표. 이 세 가지인데요. 기존에 공사 추진 실적 있었고요. 그 다음에 품질 시험 성과 총괄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KS 자재 및 국토부 장관 인정 자재 사용 총괄표 이것도 있었습니다. 추가된 거는 설계 변경 종합입니다. 이 설계 변경 종합은 공사 추진 실적 하부 양식에 추가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감리자가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중간 보고와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 완료 보고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 그 다음에 감리 일지입니다. 자, 제출 방법 보시면 공사 완료할 때는 완료된 사항을 검토 확인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고 건축주는 이를 허가권자 등에게 제출한다. 자, 우리 건축법 시행 규칙에 그 사용 승인 때는 중간 보고서와 완료 보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체크리스트를 제출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축사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이 세부 기준에 보시면 알겠지만 건축주에게 제출한 내용을 건축주는 이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체크리스트도 마찬가지로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자, 이 전체 그림이 이렇게 쭉 한번 나와 있는데 이게 중간 제출하는 서류들을 이제 그룹핑해서 제가 나타낸 겁니다. 첫 번째 이제 보고서고요. 그 다음에 단계별 체크리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공정별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단계별 체크리스트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공사 전 단계, 공사 단계, 공사 완료 단계. 그리고 또 체크리스트 대장이라고 해가지고 이 체크리스트에 목록표 같은 양식이 있습니다. 요걸 포함해서 이게 단계별 체크리스트가 형성이 되고요. 네, 공정별 체크리스트는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 전기설비공사, 소방설비공사 이런 식으로 이 분야별로 나눠져서 각각의 공종, 건축공사를 보면은 가설공사, 토공사,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공사, 철골 공사 이런 공종별로 그 체크리스트들이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계별 체크리스트 대장과 마찬가지로 공종별 체크리스트 대장이 있습니다. 이 대장은 이제 목록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공종별 체크리스트 총괄표라고 있는데 이 총괄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 승인 시대에 제출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종류의 서류들이 있고요. 자, 이 내용은 지금 제가 구두로 설명드린 내용을 이게 정리를 한 내용인데요. 나중에 그 건축사지 6월호 부록을 한번 참고를 하시면 이 내용이 써 있습니다. 자, 감리일지 얘기가 있습니다. 감리일지는 기록 유지해야 된다. 이 문구는 똑같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근데 아까 제출 서류에 감리일지를 포함을 시켰다라는 게 결국은 제출하는 의무까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여기 두 번째 줄에 보면 완료할 때는 완료 사항을 검토 확인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고 건축주는 이를 허가권자 등에게 제출한다. 공사 감리 일지와 관련된 내용이죠. 제출해야 됩니다. 자, 위법보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법보고 이 내용은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근데 이 내용 잘 보시면 저희들이 해야 될 업무인데 안 한 업무들이 있어요. 자,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공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건축주에게 통지한 후 시공자로 하여금 시정 또는 재시공토록 요청해야 된다.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할 때 현장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 지시를 하죠. 그 다음에 시정이 완료가 되면 시정 완료됐다라고 그래서 감리일지 정도에 쓰시기만 하는데 여기 우리 법대로 한다라고 보면 건축주에게 통지한 후에 시정 지시를 내리셔야 합니다.
자, 이번에 모니터링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 지시사항이 있으면 그 지시사항을 건축주에게 통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근거를 남겨놓으십시오. 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번에 사실 추가된 건 아니에요. 이전부터 있었는데 저희들이 간과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마시고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세부 기준은 2월 4일, 올 2월 4일 날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시행됐습니다. 그 대상은 2월 4일 저 날짜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아니면 건축심의를 신청한 건축물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2월 4일 이전에 허가 신청한 거나 심의 신청한 건축물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작업을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허가권자가 착각을 해서 2월 4일 이전에 허가가 났거나 아니면 2월 4일 이전에 심의 신청이 들어온 건축물에 대해서 이 감리 세부 기준으로 해서 제출물을 요청하실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라는 말씀입니다. 한 달 전쯤에 영동군청인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요 문제로. 그래서 협회에서 그 문제를 직접 설명을 해서 해결을 해드렸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단계별 체크리스트 설명을 잠깐 드리겠는데요. 기본 업무와 기본 외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요. 비상주 공사 감리 체크리스트입니다. 단계별 체크리스트도 비상주용, 상주용, 책임상주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주용이고 그 중에 기본 업무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발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외 업무가 여기 아래 더 있어요. 이 아래쪽에 더 있는데 그거는 건축주와 협의에 따라서 추가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추가되는 경우만 하시면 됩니다. 자, 기본 업무 보시면 공사 전 단계는 감리 업무 착수 준비하고 설계도서 검토 확인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세부 검토 사항은 요 내용대로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은 허가도서 및 허가 조건 확인, 착공도서 및 착공 조건 확인.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단계별 체크리스트와 공정별 체크리스트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단계는, 하루, 어떤 특정 날에 그 행위가 이루어지기 힘든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이루어지지 않고 이틀, 사흘에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리고 텀을 갖고 한다는 얘기죠. 근데 공정별 체크리스트는 현장을 확인한 그 순간 그 공정별 체크리스트에다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단위로 이제 작성이 되는 게 공정별 체크리스트고 기간 단위로 작성이 되는 게 단계별 체크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공사 단계입니다. 공사 단계 기본 업무는 시공지도 및 시공확인 검토가 있고요. 시공관리 및 확인 검토 있고 품질관리, 안전관리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요약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공사 완료 단계입니다. 공사 완료 단계는 사용 승인 신청 때 들어가는 이제 서류와 그 다음에 사용 전 검사 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공정별 체크리스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상주, 상주, 책임상주가 따로따로 체크리스트, 공정별 체크리스트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소개드린 내용은 아까 단계별과 마찬가지로 비상주 감리 대상이고 기본 업무만 해놨습니다. 자, 기본 업무 보시면은 일단 가설공사, 토공사, 그 다음에 지정 및 기초공사, 거푸집 공사, 철근 콘크리트 공사 2개, 그 다음에 철골 공사. 많죠? 내용이 많습니다. 안전 문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감리 세부 기준을 개정했기 때문에 골조 부분에 대한 감리자에게 확인을 부탁하는 내용이 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자, 그런데 그 이후의 공정을 보세요. 벽돌, 블록, ALC 다 보시면은 KS 등의 자재 성능 관련 서류 확인과 최종 마감 상태 유관 확인 2개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 이후의 공정과 그 다음에 기계설비, 전기설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대부분의 그 비상주 감리의 업무는 서류 확인과 최종 마감 상태 유관 확인 요 부분이 감리 업무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비상주 감리 같은 경우 6개월이 어떤 공정이라고 봤을 때 6개월 동안 아주 그냥 일정한 텀에 나가서 감리를 하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비상주 감리, 이제 협회에서 비상주 감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4, 5층짜리 건물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게 몇 번 나가야 되느냐, 몇 번 현장을 방문해야 되느냐를 확인해 봤을 때 한 20번 내외 됩니다. 20번 내외 되는데, 그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골조공사, 이제 터파기부터 시작해서 골조공사까지가 이제 방문을 해야 되는 횟수가 한 13, 14번 됩니다. 나머지 6번 정도가 나머지 공정이에요. 그러니까 마감 공정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설비하고 관련된 공정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왜 예를 들어서 전기 설비나 이런 소방 같은 경우는 별도 감리가 나오는데 왜 건축 공사 감리 내용에 포함을 시켜서 건축사에게 책임을 더하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 계신데요. 지금 엔지니어링 파트에서 각자 나름의 그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하고도 굉장히 많이 싸우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전반적인 건물을 시공하는 데 있어서 감리자로서의 총체적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그래도 건축사가 확인을 해야 된다. 이게 저희들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빠지지 않았다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쭉 보시면은 석공사, 타일 및 테라코타 공사, 목공사 이렇게 있는데요. 이 공정 중에 여러분들 그 감리 나가신 건물에서 빠지는 공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빼시면 됩니다. 그 공정별 체크리스트에서 아예 제외시켜버리면 됩니다. 다 내용 보시면은 서류 확인하고 마감 상태 유관 확인이 대부분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책임 범위가 축소됐다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커튼홀 공사, 도장 공사, 수장 공사, 조경 공사, 작공사, 건물 주의공사, 주의공사다 보니까 항목이 좀 많은데요. 이 내용도 보시면은 그냥 육안으로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설비공사인데요. 이제 설비공사 같은 경우도 이제 공정별로 나눠져 있죠. 이 부분 대부분이 서류 확인하고 마감 상태 유관 확인인데요. 하나 추가되어 있는 게 뭐냐면, 요즘 그 에너지 절약 계획서나 뭐 이런 것들 많이 제출하기 때문에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를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 그거 확인 항목이 이 기계 설비하고 전기 설비 부분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확인하시면 되고요. 뭐 클린룸이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대부분 없겠죠, 일반 건축물에. 그래서 저런 그 공정 같은 경우는 아예 체크리스트를 빼버리시면 됩니다. 있고, 이게 전기 쪽이고요. 그다음에 통신 설비하고 약전 설비고요. 그다음에 기계 소방, 전기 소방 나눠져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양식입니다. 양식. 감리 보고서 양식은 여러분들 똑같아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단 저희들이 그 세움토에 등록을 할 때 보면은 중간 보고서 자체도 거의 하게끔 지금 돼 있는데, 그거는 이제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서 이제 빼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중간 보고서 제출하는 건 공사 중에 그 기초배근이 완료됐을 때 제출한다거나 이렇게 건축주와 제출하기 때문에 그 시점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 세움토 열어가지고 완료 때 하면 날짜가 안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오류가 생기게, 어떻게 보면 허위 문서를 작성하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삭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보고서 양식은 똑같고요. 이 단계별 이제 감리 체크리스트 대장을 보겠습니다. 아까 대장 말씀드렸을 때 목록표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보시면은 특징이, 요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계별 감리 체크리스트 대장은 기간, 언제부터 언제. 그래서 단계, 뭐 공사 전 단계, 공사 단계, 공사 완료 단계,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세부 단계하고 주요 업무 내용은 어떤 내용을 정리해야 되는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단계별 감리 업무 체크리스트 양식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기본 업무가 있고 기본의 업무가 있습니다. 기본의 업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주와의 별도의 그 협의를 통해서 추가를 하는 내용이지 기본적으로 하는 내용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 내용, 여러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감리 계약을 하셨으면 기본 업무에 대해서만 적합, 부적합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이 단계별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는 사실 부적합의 체크사항이 나오면 안 되겠죠. 단계별 이 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부적합이 돼가지고 이 체크리스트가 작성이 되면 그 다음 단계의 공정으로 못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결과 이 단계별 감리 업무 체크리스트는 적합 부분에 체크가 돼 있거나, 아니면은 그 해당 기간 동안 해당 사항이 없는 부분은 이 조치사항 부분에다 해당 없음, 이 내용이 들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부적합에 체크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공사 마무리를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적합 부분이 체크가 되고 그 다음에 조치사항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해당 없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단 부적합은 작성하시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여기 날인란을 보시면요, 총괄 감리 책임자와 건축사보 또는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총괄 감리 책임자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 얘기하는 감리를 계약을 하는 감리자가 총괄 감리 책임자가 될 수도 있고요. 대형 조직 같은 경우는 계약하는 감리자가 따로 있고 총괄 감리 책임자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갈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래 이제 건축사 보라고 되어 있지만 공종별 감리 책임자 역시 만약에 건축사 한 분이 계속 그 현장을 관리했다라고 하면은 총괄 관리 책임자 역할도 하신 거고 공종별 감리 책임자 역할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인도 될 수 있다는 걸 좀 확인을 해드리고요. 공사 단계 같은 경우도 기본 업무는 여기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적합란 아니면은 해당 없음 정리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날인하는 날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공사 완료 단계입니다. 공사 완료 단계 기본 업무 있고요. 그 다음에 날인하는데 총괄 감리 책임자하고 공종별 감리 책임자가 있습니다. 자, 이제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쪽입니다. 자,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에 총괄표를 보시겠습니다. 총괄표는 사업 개요. 저희도 허가일이나 착공일, 그 다음에 여기 사업 규모가 되어 있는데요. 사업 규모 같은 경우는 총 공사비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면적 이런 개요하고 관련된 내용이 써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감리자와 관계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맨 아랫단에 시공자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자, 감리자 보시겠습니다. 이 감리자, 첫 번째에 있는 감리자는 계약을 한 감리자가 되겠죠. 그래서 자격번호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그분의 날인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총괄 감리 책임자. 이 감리자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종별 감리 책임자 또는 이제 건축사 보로 되어 있는데, 직원이 나가는 경우는 이제 건축사 보가 나간 부분에 어떤 공정에 나가서 어느 기간 동안 누가 나갔다라는 걸 표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공종별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 건축사 보나 나가지 않고 총괄 감리 책임자가 직접 나갔다라고 그러면 이 공종별 감리 책임자란에 총괄 감리 책임자와 같은 성함으로 해서 이 업무를 참여 공정이 전 공정으로 해가지고 참여 기간, 공사 기간 전체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 점검 기간 같은 경우는요,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총괄표를 감리 중간 보고할 때 제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게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기초배근 완료했을 때 중간 보고서 한번 작성하시고요. 두 번째가 옥상층 배근 완료했을 때 중간 보고 한번 하시는 거. 그 다음에 완료 보고하는 거. 그래서 3번입니다. 3번. 최소가 3번입니다. 5층 이상 건축물 같은 경우는 중간에 한 층씩 끼어 들어가겠죠. 그래서 최소 3번인데 그 3번을 나눴을 때 이 공종별 첫 번째 중간 보고할 때는 착공부터 그 중간 보고 시점까지가 되겠죠. 그 기간에 요 총괄표가 작성이 돼야 되는데 그 기간을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 날짜가 나옵니다. 요 점검 기간은 지금 시공자하고 똑같이 있는데요. 기간은 똑같겠지만 날짜가 달라집니다. 상주감리 같은 경우는 현장 공사 일정하고 거의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날짜가 같을 텐데요. 지금 비상주감리 같은 경우는 띄엄띄엄 나가니까 방문 횟수가 생기죠.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방문한 횟수, 그 횟수를 날짜로 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중간 보고가 하실 때까지 현장을 4번 방문했다. 그러면 4일간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기간은 그 첫 번째 중간 보고, 착공일부터 첫 번째 중간 보고하는 날짜까지 쓰시고. 자, 이 마찬가지로 이 기간은 시공자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요. 그 대신 날짜는 틀려집니다. 공사한 날짜를 산정을 하셔가지고 그 전체 일수를 써주시면 되고요. 자, 시공자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시공자가 누구냐. 그래서 등록번호. 이건 건설사의 경우입니다. 건설사의 경우에는 등록번호가 있으니까 등록번호 쓰시고 건설회사의 대표이사 이름 쓰면 되는데, 자, 건설사가 시공하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건축주 이름으로 들어오죠. 그럼 여기에 건축주 이름이 들어와야 되고 건축주 날인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 대신 등록번호는 없습니다. 그 안에 보시면 총괄 시공 책임자라고 써 있습니다. 총괄 시공 책임자는 이 건설사가 시공하는 경우에는 현장 소장,
소위 말하는 현장소장, 현장 대리인이죠. 현장 대리인 이름이 들어가면 되고요. 아니면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데 아까 현장 관리인 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장 관리인이 총괄 시공 책임자란에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공종별 시공 관리자들, 각 예를 들어서 그 토공사 부문의 공사 책임자는 누구고, 그 토공사 같은 경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됐다. 날짜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 공종, 여기 3칸이 있는데 각 공종이 이게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운데에 쭉 추가해서 늘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총괄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대장을 보겠습니다. 이 대장은 아까 그 단계별 그 감리 체크리스트 대장하고 비교를 했을 때 거기 기간으로 돼 있었는데 여기 날짜로 돼 있죠. 그러니까 특정 일에 어느 공정을 확인했다라는 내용을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이 공정별 체크리스트 이거 보시면은, 자, 감리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리일지는 하나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감리일지 양식이 건축법 시행규칙의 별지에 있고, 그 다음에 감리세부 기준의 별지 양식에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두 개가 서로 다릅니다. 근데 지금 건축법 시행규칙에 바뀌었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감리세부 기준에 있는 감리일지 양식을 여러분들께서 기준으로 삼으시면 되고요. 향후에 시행규칙에 있는 감리일지 양식이 이걸로 통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공정부 세무공정, 그 다음에 이 감리 항목, 그 다음에 감리 내용 등이 있고요. 요 아래는 지적사항, 위법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란이 있습니다. 자, 체크리스트를, 공정별 체크리스트를 보시면은 여기 공정이 있고요. 세부 공정인데, 세부 공정이 있는 거는 지정 및 기초공사에서 2개, 그 다음에 그 벽돌 블록 ASC 공사에서 3개, 이 3가지만, 이 5가지만 총 세부 공정이 있습니다. 이 공정은 세부 공정은 거의 없고요. 내용 보시면 기본 업무와 기본 외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 외 업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감리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업무만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적합, 부적합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자, 그날 나가서 어떤 공정을 봤다. 근데 적합하다. 그러면 적합에다 체크하시면 되고요. 근데 잘못돼가지고 시정을 해야 된다. 그럼 부적합에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당일이기 때문에. 체크하시고 조치사항에는 감리일지 참고하신 다음에 여기 지적사항에다가 그 내용을 적시하시면 됩니다. 여기 표가 란이 없어서 여기다 직접 쓰시기 어려우니까 이 부분에 쓰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조치사항에는 감리일지 참조로 표현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 식으로 정리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상주 감리 같은 경우는 시정 상황에 대해서 직접 육안 확인이 아니라 사진이나 서류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게 확인이 된 날 다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셔서 그 날짜로 작성을 하셔서 이제 적합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특기사항에다가 요걸 그 서류를 확인했다는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공정별 체크리스트 아랫부분을 잘 보시면 시공자 서명란이 2개가 있고 감리자 서명란이 2개가 있습니다. 자, 시공자 서명란을 보시면은 총괄 시공 책임자 또는 현장 관리인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건설회사가 공사하게 되면 현장 소장 아니면 현장 대리인이라는 분이 난의를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 이제 건설회사가 직접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기 현장 관리인이 난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공자란은 공종별 시공관리자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현황에 써 있는 것처럼 그 각 공종마다의 책임자가 이름을 쓰고 난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귀찮으실 거예요. 받기도 힘들고. 상주감리 같으면은 나오는 날 쭉 받으면 되는데 비상주감리로 이렇게 나가시는 경우에 타이밍 못 맞추면 그 공정이 완료가 돼서 그분이 현장을 떠난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공종별 체크리스트는 가급적 현장 방문하시는 날 가서 직접 작성을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난인을 받으시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감리자는 아까 단계별 체크리스트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총괄 감리 책임자와 그 다음에 건축사 보또는 공정별 감리 책임자 난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단계별 체크리스트에는 감리자 2명이고요. 공정별 체크리스트에는 시공자 2, 감리자 2의 난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공사 추진 및 실적 및 이제 설계 변경 종합인데요. 이 공정별 추진 실적을 보시면요. 이 내용은 뭐 전체적으로 그 연차 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 공사에 거의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진행률, 공사량 뭐 이런 것들 정리하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시공자가 작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공자가 작성하면 되고요. 요 아래에 있는 설계 변경 종합, 요라는 감리자분이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품질시험 검사 대장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있던 양식인데 이 내용, 요 테이블에 들어가 있는 각각의 내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건진법을 기준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KS 자재 및 국토부 장관 인정자재 사용 총괄표 같은 경우는 그 기존의 양식 그대로고요. 여기 시공자하고 감리자 날인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그 감리 체크리스트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봤던 그림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요 지금 녹색으로 쳐져 있는 부분은 중간 보고 할 때 첫 번째 중간 보고인 이제 기초 배근이 완료됐을 때 중간 보고 부분.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은 이제 슬라브 이제 5층 단위의 슬라브나 아니면 옥상층 철근 배근 완료 시에 제출되는 이제 그 단계별 체크리스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사 완료 단계. 요거를 각각 찢어가지고 따로따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초공사가 철근 배근 완료 시 중간 보고는 자, 중간 보고서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단계별 체크리스트에서 단계별 체크리스트에 목록과 같은 대장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기초공사 철근 배근 완료 시기 때문에 공사가 시작되면서 착공 때부터 작성되는 게 공사 감리 일지지만 단계별 체크리스트는 공사 전 단계가 있습니다. 착공 전에 도서 확인하고 한 내용들이 있죠. 그 내용에 관련된 공사 전 단계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착공 이후에 기초 배근까지의 공사 단계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이 두 가지 그 검토 기간을 따라서 내용을 정리를 하셔서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완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정별 체크리스트입니다. 공정별 체크리스트는 공사 이제 총괄표가 있고 그 다음에 대장이 있습니다. 그 대장은 아까 목록표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착공 이후에 현장을 방문을 시점마다 작성된 감리 일지와 감리 체크리스트, 그 다음에 사진 같은 경우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날짜별로 이제 감리 일지와 체크리스트 묶음이 생기겠죠. 그 날짜별로 중간 이 기초공사 철근 배근 완료 때까지의 감리 일지 꾸러미를 이 뒤에 같이 붙여서 제출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꾸러미에 들어가 있는 날짜별로 이 대장이 작성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붕층 이제 슬라브를 가정을 해서 말씀드리면 감리 중간 보고서 작성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단계별 같은 경우 여기서 단계별은 공사 단계밖에 안 남았죠. 이제 이미 공사 전 단계부터 기초 배근까지 공사 단계는 정리를 했기 때문에 또다시 정리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이후에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두 번째 지붕 슬라브 철근 배근 완료 시까지 공사한 부분에 대한 단계별 체크리스트와 이 대장 같은 경우는 아까 연번이 쭉 매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기초 배근 했을 때 연번이 4번까지 나왔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5번, 6번 이렇게 해서 쭉 연결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대장 같은 경우는 누적된 사항이 표현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정별 체크리스트도 마찬가지로 이제 현황 총괄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대장 역시 아까 기초 배근 완료 시 중간 보고 한 게 연번 뭐 8번까지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이후에 9번부터 쭉 정리가 돼서 나타나야 되고, 이 뒤에 날짜는 그 첫 번째 기초 배근 완료 중간 보고 한 이후 날짜부터 이번 중간 보고할 때 날짜까지의 감리 일지와 공정별 체크리스트를 묶어서 함께 제출하셔야 됩니다. 완료 시에는 마찬가지인데, 자, 보고서와 완료 보고서와 이제 대장은 계속 누적돼서 작성된 거겠죠. 그 다음에 단계별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지붕 슬라브 배근 완료 후에부터 공사 완료 때까지 작성되기 때문에 공사 단계, 이제 지붕 슬라브 완료 이후 공사 단계에 관련된
단계별 체크리스트와 그 다음에 공사 완료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같이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종별 체크리스트는 마찬가지로 저 지붕층 슬라브 옥상 배관 이후에 작성된 그 날짜별 감리일지와 이 체크리스트, 공종별 체크리스트를 묶여져 있는 걸 날짜별로 묶어서 누적된 대장에다 쭉 정리를 한 이후에 총괄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 서류를 아까 말씀드렸던 3가지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거를 묶어서 이제 한번 지금 제가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한 거는 건축주에게 제출하는 겁니다.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중간보고 자체도 건축주에게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완료보고 자체도 일단 건축주에게 제출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건축주가 이 사용승인 신청하는 거를 이제 저희들 뭐 설계를 하신 건축사 분이 대부분 이제 업무를 하시는데 그 대행을 요청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원칙은 다시 그 건축주에게 제출된 그 감리자가 제출한 중간 보고서와 기타 등등의 서류, 그 다음에 완료 보고서와 기타 등등의 서류를 받아서 이제 원래는 올려야 됩니다. 세무터에다가 마지막 사용 승인 때. 근데 그 절차가 누가 행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일단 감리자는 기본적으로 건축주에게 제출을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 단계별 체크리스트와 단계별 체크리스트 대장의 비교입니다. 지금 보면 이 각 색깔별로 되어 있는 게 이 체크리스트에는 공사 단계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단계별 체크리스트 대장에는 단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단계에 있는 내용을 단계로 옮겨 적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검토 항목, 그 중에 기본 항목에 있는 여긴 2가지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쭉 있겠죠. 이 내용이 이 녹색 부분이 여기 세부 항목에 정리가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부 검토사항, 여기 써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써 있는 내용이 요 주요 업무 내용에 정리가 되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요, 가장 최소한의 기준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감리자로서 최소한 작성할 때 요 내용은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혹시 감리 업무를 더 충실히 하셔가지고 또 작성하고 해야 될 내용이 더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걸 기본으로 해서 더 추가를 하셔서 작성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무조건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봤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이 정도까지는 표현돼야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자, 공종별 체크리스트와 감리일지 비교입니다. 마찬가지로 공종이 있으면 공종은 여기 공종 및 세부 공종 이 부분에 적시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구분, 기본 업무에 있는 이 구분 내용입니다. 이 구분 내용들이 여기 감리 항목에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검사 항목, 요 검사 항목이 여기 감리 내용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푸른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 여기에 정리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녹색은 녹색 부분, 그 다음에 이 마젠타색은 마젠타색 부분의 내용이 같이 정리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사항이 없는 게 아니라 부적합해 체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적합한 사유, 지정되어야 될 내용 같은 경우를 감리일지 이 하단에 있는 지적사항에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체크리스트와 이번에 대장을 비교하겠습니다. 이 대장은 조금 헷갈리는 게 있는데 뭐냐면 여기 구분이라는 게 있고 대장에도 구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구분의 내용이 구분에 가서 쓰는 게 아니고요. 국토부에서 예시로 제시한 거 보면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분야예요. 그래서 건축 분야, 기계설비 분야, 전기설비 분야, 통신설비 분야, 소방설비 분야가 이렇게 정리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공종이 마찬가지로 공종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세부 공종이 세부 공종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5가지밖에 없습니다. 세부 공종은. 나머지는 다 슬래시나 블랭크로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구분에 있는 터파기 계획 뭐 이런 내용들, 이 내용이 주요 업무 내용에 쭉 나열되면 됩니다. 이 대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록표 같은 거기 때문에 가급적 그 내용을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앞부분에서 몇 번째 감리 나갔을 때 이런 부분을 체크했구나 확인하는 그냥 목록표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제가 과거 2014년에 실제로 감리를 수행을 했는데 그 수행한 그 내용을 이번에 양식으로 바꿔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만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인데 전체 공사 기간 동안 한 건 아니고요. 첫 번째 기초 백은 완료됐을 때까지 중간 보고를 어떻게 만들면 되겠다라는 걸 사례로 들어서 설명드리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착공이 된 게 5월 2일입니다. 그래서 5월 2일 날 현장에 나갔습니다. 현장 나가서 본 공종이 가설공사하고 토공사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설공사 공정 감리 체크리스트를 꺼내서 이 항목 중 기본 항목 중에 내가 그날 볼 수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적합이라고 했고요. 나머지 이 진해력 부분 같은 경우는 그날 당일날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해당 없음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날인을 각자 받았고요. 자, 토공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텁하기 이전에 지금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지금 텁하기 계획과 그 다음에 흙막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부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적합 처리를 했고요. 실제로 텁하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당 없음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아까 그 내용을 그 녹색하고 뭐 이렇게 분홍색 왔다 갔다 한 내용을 정리를 한 내용이 이거고요.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나간 게 6월 5일입니다. 6월 5일 날 나갔을 때는 토공사를 봤습니다. 토공사 부분에 어느 부분 봤냐? 기본공사 중에, 기본 그 업무 중에 그때도 마찬가지로 텁하기가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텁하기 부분에 대한 항목은 해당 없음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날인을 받았고, 이 내용을 감리일지에다 적용을 했습니다. 이 현장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6월 27일 날 다시 현장을 나갔습니다. 이때는 가설공사, 토공사, 지정 및 기초공사 부분의 공정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설공사 부분 같은 경우 기본 업무 중에 모든 부분을 다시 재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항목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날인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토공사 부분입니다. 토공사 부분 마찬가지로 이제 텁하기 부분이 다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전 항목에 대해서 다 적합하다고 판정을 하고 날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정 및 기초공사에서 지금 기본 업무는 요 두 개가 있었는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합 표시를 하고 날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설공사, 그 다음에 토공사, 지정 및 기초공사 부분의 사진인데요. 그래서 감리일지에도 마찬가지로 가설공사, 토공사, 지정 및 기초공사의 내용이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7월 4일이 이제 기초배근이 완료됐다고 해서 현장을 나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확인한 게 철근 콘크리트 공사 부분에 이제 철근 부분이 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푸집 공사 부분. 그래서 두 번째를 봐서 거푸집 공사 먼저 그 체크리스트 보시면 기본 항목 하나밖에 없습니다. 먹줄 확인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확인을 하고 날인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공사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공사가 굉장히 항목 많죠. 근데 기본 업무는 요만큼입니다. 이 기본 업무 중에도 이제 기초 부분하고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상층 부분하고 해당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아직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해당 없음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적합 확인을 하고 날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 사진이고요. 그래서 공사 감리 일지를 거푸집 공사와 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항목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게 7월 4일 날 이제 기초 배분 완료 시 이제 현장을 나갔기 때문에, 자, 이제 제가 최초로 중간 보고를 할 타이밍이 됐죠. 그래서 아까 나갔던 나흘치의 날짜별로 해서 연번 1, 2, 3, 4 하고 이 감리 일지와 체크리스트가 이제 뒤에 붙었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나흘치의 이 부분을 대장에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분야는 이제 건축 분야가 다 하고요. 그 다음에 공정, 그 다음에 세부 공정 없는 건 다 이제 슬래시 표시를 했고, 이제 세부 공정 있는 거는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주요 업무 내용에 대해서 이 타이틀을 썼습니다. 자, 총괄표입니다. 총괄표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 한번 작성해 놓으시면 계속 바뀌지 않는 내용일 겁니다. 이 감리자란에 보면은 이제 감리자와 총괄 감리 책임자, 그다음에 공정별 공정별 감리 책임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날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공자 같은 경우도 시공자 이제
이제 이건 건설회사 대상이기 때문에 뭐 번호가 있다고 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현장 대리인이 되겠고, 그 다음에 공정거래시공 책임자가 이제 뭐 통공사 부분하고 가설공사가 따로 있고, 뭐 콘크리트 공사 따로 있어서 3명한테 이렇게 날인을 받았다. 여기는 날인하는 란이 없습니다. 날인은 시공자하고 감리자만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괄표를 작성했습니다. 그럼 요게 공정별 체크리스트 관련 서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계별 체크리스트가 남았죠. 그래서 단계별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는 아까 공사전 단계입니다. 공사전 단계는 5월 2일 날 착공됐으니까 5월 2일 이전이 돼야 되겠죠. 날짜상으로 보면. 그래서 기본 업무에 대해서 쭉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발행일시가 있는데 발행일시는 5월 1일로 했습니다. 착공이 5월 2일이기 때문에 착공 바로 전에 완료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사 단계는 기초공사 배근까지의 공사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해당 없음이라고 써 있는 부분은 기초공사 배근 완료될 때까지 확인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당 없음을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해당되는 거는 적합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날인까지 받았고요. 그래서 단계별 감리 체크리스트 대장 보시면은 5월 1일입니다. 제가 계약한 4월 10며칠부터 5월 1일까지 공사 전 단계로 봐서 항목 체크한 거는 이 내용과 이 내용, 그래서 업무 내용은 이 내용이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제부터, 이제 착공부터죠. 5월 2일부터 해서 이 7월 4일 그 기초배관 완료 중간 보고를 하는 그 시점까지 공사 단계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된 게 단계별 체크리스트의 제출물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감리 중간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감리 중간 보고서는 여러분들 아는 식으로 똑같이 작성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좀 여러분들께서 좀 관리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무조건 다 뭐 적합하다라는 데 표시할 게 아니라 이 내용 중에 이제 기초배근 완료할 때까지 확인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해당 없음에다 표시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중간 보고할 때 그거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래서 중간 보고서를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건축주에게 드려야 될 게 중간 보고서, 그 다음에 단계별 체크리스트 대장과 그 공사 전 단계, 공사 단계 체크리스트, 그 다음에 공정별 체크리스트 총괄표와 대장, 그리고 방문한 날짜별 감리일지 4번 나갔으니까 각각의 감리일지와 체크리스트, 그리고 가능하면은 사진 자료도 같이 드리는 게 낫겠죠. 근데 실제로 세움터에 올릴 때는 사진 자료를 여러분들이 제출 못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용량이 커가지고 업로드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도 세움터를 통해서 모든 감리의 사진 자료를 받는 거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올라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크리스트까지, 이 감리일지와 체크리스트까지는 추후에 사용 승인 낼 때 세움터에다가 같이 업로드를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굉장히 많은 내용입니다. 이 제출물이 많이 늘었다고 어떻게 보면 우리 건축사님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으실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비상주감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책임량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업무량은 이 결과물 만들어내는 보고서 부분이 많이 늘었어요.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특히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 대상 건축물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받는 감리 대가에 대해서 허가권자가 다 확인까지 해주지 않습니까? 지불 여부까지. 그런 정도의 그 어떤 강제사항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정도의 아웃풋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국토교통부나 건축주에게 불만을 얘기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과거 이전에 저희들이 이 체크리스트, 이 감리세부 기준이 완성되기 전에는 감리비라는 것 자체를 사실 많이 받질 못했잖아요. 적정 대가를 받질 못했는데 그나마 지금 조금 이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과물이나 이런 것들이 건축주에게 이렇게 보여지지 않으면은 시장에서 반발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지금도 그 국토교통부 쪽에는 건축주의 민원들이 많아요. 내가 왜 이만큼의 감리비를 내야 되느냐, 이런 어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 감리 결과물을 많이 이렇게 보여주셔야지
건축주 입장에선 이게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대가를 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감리 대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설계 대가 정상화하는 게 지금 최종 목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계 대가가 정상화 되려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시장 자유에다 맡겨놓다 보니 뭐 자격 대여도 있고 뭐 이런 좀 대가를 제대로 못 받는 부분이 많습니다. 덤핑도 있고요. 설계 변경 업무에 대해서 설계자들의 업무를 강화를 시킨 이유가 거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계자의 권한도 강화되고 책임도 강화됐기 때문에 이 정도의 대가를 받지 않으면 수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건축주분들한테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저희들이 지금 이 건축 시장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좀 기반이라도 좀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국토교통부가 제가 봤을 때는 8월달 이후에 모니터링을 나갈 거예요, 현장에. 아무래도 가능성은 9월달이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세움터에서 랜덤으로 자료를 추출하고 하나 보면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해서 실제적으로 보면 아마 9월달이 될 거라고 예측은 되는데, 지금 2월 4일 이후에 여러분들이 감리 수행한 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미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작성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작성을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특히 허가권자가 지정한 건축물 같은 경우는요, 감리 업무를 잘 수행하셔야 되는데, 감리 업무를 잘 수행하셨다라는 증거는요, 감리일지가 지저분해져야 됩니다. 감리일지에 지적사항이 많아야 감리를 열심히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소규모 건축물이나 분양 건축물 일부에 대해서 허가권자가 감리를 지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범위가 확대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라고 그러면, 특히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좀 결과물을 많이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특히 건축주에게 보고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아까 저희들이 간과했다라는 거 있죠. 지정사항이 생겼을 때 건축주한테 통보하게 돼 있었는데 통보 안 하셨죠. 통보하십시오. 그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감리일지 딱 작성을 하시면은 그냥 무조건 건축주 이메일로 보내세요. 이메일로 보내시면 이게 건축주의 확인을 받아라가 아니라 통보해라 하기 때문에 보내면 끝입니다. 다 보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건축주 쫓아다니면서 통보할 필요 없습니다. 이메일 받으셔가지고요, 그 결과물을 이메일로 그냥 날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는 이전에 설명했던 저희들이 조금 등한시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충실히 작성을 해주시면은 이번 모니터링에서 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와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도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요. 이것으로 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자, 최종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데,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설명드린 거는 소규모 건축물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비상주, 상주, 책임상주 다 해당되는데, 양식은 제가 비상주 양식을 빌려와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상주감리 같은 경우는 상주감리 양식에 맞춰서 하셔야 되고, 책임상주감리는 책임상주감리에 맞춰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건 똑같습니다. 예. 저 부분은요, 이 파일 제가 이미 협회에 드렸거든요. 서울시에도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는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서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건축사지 2호로 부록 보시면은 포맷만 바뀌어 있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예, 오늘 교육 자료는 저희 홈페이지, 서울건축사의 홈페이지에 1교시, 2교시 다 교육 자료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오늘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시오.